예, 성재준 TV를 보니까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분인데 이승만, 박근혜를 아주 존경하는가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급한 것인지 영악한 것인지 어쨌든 간에 모든 얘기가 어떤 단면을 끊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맥락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될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어떤 단면을 끊어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역력히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맥락을 보지 않고 또 역사적 어떤 중거로서 보지 않고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향할 바 삶의 어떤 실체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상태의 얘기가 아닌가 모든 것이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래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냥 뭐 깊이 큰 고민한 건 아니고 그 설익은 지식에다가 어떤 보수적 성향에다가 자본, 돈에 대한 욕망이 결합하면 또 저런 소우가 될 수 있고 결국 그 자본 욕망 저기 자본이 가장 크죠. 돈에 대한 욕망이. 또 지식, 보수, 자본 합하면 저기도 폭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식, 보수에다가 권력이 플러스 되면 저 권력에는 어떤 자본이 포함된 권력이죠. 파시즘, 국수주의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분이 다른 동영상에서 뭐 민족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다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과학적으로 저것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배타적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냥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익숙히 그거 사회과학에서 얘기되는 거죠. 민족이란 그러니까 민족이란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이제 비판하면서 민족이란 건 없는 건데 배타적 어떤 집단 행위를 하려고 민족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럴 수 있다 인간세계는 그게 이제 민족이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나타날 때 그것은 이제 그런 건데 그게 국수주의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는 요즘 무슨 김경수 무슨 도지사 구속되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민주당 쪽에서 집회를 하고 모인다 이러니까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한 얘기였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그러면서 어떤 책에서 본 것을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사회과학적 논의를 거기다 탁 데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 책에서 보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현실에다가 맞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입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설익을 쓸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이 보수들의 이 뭉침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하면서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효과와 뭉침을 같이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를 소개하고 서로 고맙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진보나 이쪽에 그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부터 그랬지만 유튜브가 지금 보수 쪽 저쪽이 지금 강세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주당 쪽이 또 있긴 있는데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회수나 무슨 구독을 막 각자 느리게 해주고 뭐 서울파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걔 중에 뭐 팩맨인가 몇 명이 또 서로 막 주고받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구독
짜서가 막 늘리기 하고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쪽에서 이런 조금 와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유튜브 상황을 보면 이제 팟캐스트 그쪽으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주로 많은데 거기 이제만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권유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가서도 좀 활동하라고. 이 유튜브가 오히려 대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일반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 의해 정치인들도 여기 유튜브에서 이미 활동을 다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유튜브는 일반 그거 제도권 방송에서도 다 내보내고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와서 이런 진보나 민주당 쪽 사람들이 좀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같이 이렇게 어차피 이거는 그거 뭐 물량 싸움을 이런 성격을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팟캐스트나 그래 가시든가 유튜브 가서 좀 활동들 하라고. 밀리고 있다고. 지금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고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요, 쇠퇴의 가벼움의 반영물이 지나지 않는지 몰라요. 그게 오히려 이게 더 진실일 거예요. 가벼운 쇠퇴가 이제 여기에 반영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실인 것 같아요. 위에서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어떤 뭐가 잘못될 때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뭐 밀랑 쿤테랍니까? 그 소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만요. 물론 거기서는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튼 유튜브는 수구 적폐들이 지금 광란 중이에요. 수구 적폐들이 광란 중인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냥 광란이라고 표현하기 가장 좋아요. 또 딴 거 없어요. 광란을 하면서 서로가 어떤 경제적 권력을 서로가 이제 취득을 하고 그런 중이에요. 교환 행위죠. 그렇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걸 내가 동정상을 이걸 제가 이 양반은 뭐 책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무슨 읽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무슨 뭐 경제학자나 무슨 학자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뭘 제가 보고 이렇게 비판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건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학문이란 것은 어느 하나를 딱 잘라가 딱 얘기하고 자기 자의적 해석을 내가 얘기를 해버려 이러니까 거기다가 또 원문을 또 읽고 있어요. 그럴 필요 뭐 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뭘 영어를 읽고 있어요. 뒤에 배경에 색상하고 여기까지 내 뭐라고 안 하겠는데 뭘 원문. 그러면 뭘 럭셔리해지고 뭐 고급화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영향도 받겠죠. 지적인 사람이 해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원문을 영어를 막 읽고 있어요. 성예준 씨 이 방송 보고도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말로 해요. 우리말로. 인생 더 살아보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금방 알아요. 보죠. 왜 안 나오지 소리가? 손혜원 씨와 관련된 이제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가족이었나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좌익 활동을 했던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이제 후보자가 있었는데 3명 전부 다 좌익 활동을 했던 것이 명백하게 이제 밝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손혜원 씨 이제 아버지만 아마 아버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손혜원 씨의 아버지만 이렇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국가보훈소에 안장이 되어 있다.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됐고 손혜원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6번이나 아마 검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7번째 이제 그 자격 조건을 낮춰서 좌익 활동에 대한 자격 조건을 낮춰가지고 통과가 됐다. 이런 기사가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2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또 발표가 된 것이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국가보훈소에 이제 안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기준을 이제 낮춰가지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소에 안장이 될 수가 없고 대신에 그 자리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채우겠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2가지 골격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것인데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언급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만한 박사님의 뭐 연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만 가지 연구 내용이 있고 그 내용들 같은 경우도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6권짜리 아마 책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제가 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한 2권 정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 목적 자체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이 목적이었던 것은 맞죠. 다만 그 수단에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폭력성이 가미가 돼서 이것이 이제 광란의 어떤 폭동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분명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같은 경우는 폭동적인 어떤 성격을 분명히 띄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역사학자를 붙잡고 물어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명확한 사실 자체가 이제 흐릿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분명히 폭동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손혜원 씨 무슨 아버님과 누군가 이제 과거에 이제 좌파적인 그런 운동을 하셨고 해가지고 뭐 여러 번 신청했다가 이제 국가 유공자 인정됐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그런 타인의 그 객관적 사실은 우리들은 정확한 내막을 몰라요. 그거는 언론에 나오는 그걸로 완전히 그 규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본인들이 그거 하나하나 항변을 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항변을 못 하는 게 인간은 세계이거든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 뭐 그건 그렇더라도 이미 드러났는 언론에 보도되는 그걸 기초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그 인간 역사의 어떤 역사나 맥락이나 삶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거 어떤 억압적 정권에 있다가 조금 또 민주 정권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꼭 유공자로 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또 그거 좌파 우파 하는데 이 좌파는 악이고 우파는 선이다. 그걸 기본을 깔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 엄연히 그거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에 그 세계 그 당시에는 어떤 좌파적 그런 어떤 기류가 다 있었어요. 세계를 그 지배하고 어느 시대나 어떤 시대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 조류가 어느 시대를 그거 지배하고 또 다른 시대에는 또 지배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상이에요. 오늘날은 뭐 좌파 우파도 할 것도 없이 뭐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건데 그것도 사상이죠. 그 당시에는 한국 해방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좌파 사상이 다 들어왔어요. 또 좌파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기 어떤 독자적 어떤 그런 어떤 권리 문제라든지 독자적 어떤 민족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좌파가 더 강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이것을 이제 악마화 말하는데 북한이 이제 그거 형편없는 인간들은 맞죠. 맞지만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 전략 속에서 어떤 그 부정적 효과로서 어떤 약소국의 어떤 운명 같은 그런 거하고 결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소라든지 뭐 세계 전략적 그런 충돌, 권력 충돌이 없었으면 남북 분단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해방 후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이 어떤 세계 전략에 의해서 일본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켜주고 또 국제 전략 간에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세력간에 있다 보니까 남북이 갈라졌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좌파 우파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거 좌파 쪽은 남북 그거 통일 정부를 세우자 이런 입장이었고 이승만 쪽 이런 쪽은 따로 가자 이런 얘기였으니까 오히려 그거 보수 쪽을 더 민족의 운명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 볼 때는 더 비난받아야 되죠. 그리고 딱 방금 뭐 얘기했는데 후반부에 광주 사태를 무슨 민주화 운동이긴 하지만 어떤 폭동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걸 폭동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억압된 군중이 그 압제를 하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 그 저항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데모할 때 그 사람들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고 전 가족이 어떤 빨갱이라는 어떤 그런 낙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엄청난 자기 삶을 걸고 해야 될 그런 민주화 운동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괜히.
성재 주식대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이때 죽어도 깨어나도 그래. 왜냐하면 개개인이 자기 행복을 버리고 그렇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에요. 그런 결단을 누구나 안 하면 그렇게 못 하던 거였어요. 누구다든지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다 하면 어떤 물리적 투석을 하든 보통 대학생들 데모하고 그러면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경찰들은 막 진압봉으로 모두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경찰들 끌고 가가지고 감옥 집어넣고.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누가 많이 다칩니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잘못하면 경찰 한두 사람 이렇게 상처날 정도지.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투석 몇 번 하고 나서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에요. 모든 게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그런 적색 분자를 찍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온 가족이 고통스럽고, 그런 어떤 인생 전체에 어떤 무게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욕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막 갯놈의 새끼들하고 욕 나오려고 하는데 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 쓸데없는 소리가 화냐는 거예요. 누구나 그 당시에 말은 바래가지고 학생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공부하고 누구나 하면 자기 인생이 편하죠. 모른 척하고. 저런 사람은 입만 살았지 어떤 그런 말도 있어요. 유시민 씨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거기 항소 이웃에 나오잖아요. 네크스코라프입니까? 소련의 그 시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 했죠.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슬픔도 눈물도 없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내 참 머리 아프네 진짜로. 아이 지식이 설리니까 저런 소리 자꾸 하고 앉았어요. 다음 넘어가자. 아이고 상대방은 어떤 인권을 찾기 위해서 그 작은 인권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고. 국가는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국민 주인인 국민 권리를 압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은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는 게 우리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피로를 먹고 있다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있고 미치겠네. 자, 더 건너갑시다. 건너가고. 친일 활동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보훈처에 안장이 안 되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친일 활동이 있으면은 그냥 강력하게 내쳐내버립니다. 근데 좌익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워요. 나아가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좌익 활동을 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좌익 활동에 대한 기준을 싹 낮춰가지고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같은 경우 통과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좌익 활동에 대한 틀림없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됐습니다. 친일 한 사람은 그러니까 국립묘지입니까? 어쨌든 간에 국가유공자를 안 가고 자익 활동한 사람 준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친일 한 사람 안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자익이란 게 그게 뭔데 그게 민주주의를 확보하겠다 그러고 독재 권력에 대해서 인권을 확보하겠다 민주주의 확보하겠다 그 운동이 있는데 그게 무슨 국가유공자 지정, 북한하고 종북 가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북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극히 일부이고, 더군다나 오늘날 이후에는 종북하는 거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바보요. 좌파들도 지금 전부 친자본적으로 다 변했는데, 종북하는 거, 그걸 프레임식이고 대부분 다 100%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일부, 그러니까, 어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약자기 때문에 약자가 남을 때는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자기가 어떤 기대해야 할 어떤 가치체계가 아니고 어디 기대해야 할 어떤 설정을 하다 보니까 북한을 두둔하는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총칼을 들고 있고 한쪽은 맨손으로 싸워야 되니까 어떤 설정을 할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두둔하고 이런 발언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무슨 힘 합해가지고 적화통일하려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좌파가지고 좌파를 악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다음에 보자. 이 열을 안 받으려겠더만 듣고 보면 또 열 받겠는데 내가 이거 조금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네. 봅시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에드워드 H. 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옛날에 이거 금서였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한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못 읽었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베이직 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것인데 제 책으로는 48페이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It would be dangerous to assume that the power of a modern national community to mold the character and the thought of each individual members and to produce a certain degree of conformity and uniformity among them is any less than that of a primitive tribal community.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 위험한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냐라고 한다면은 현대 국가의 어떤 공동체라는 것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야, 그거 위험한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또 뭐가 위험한 것이냐? Produce a certain degree of conformity. 일종의 순응성과 uniformity. 통일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드워드 H. 카라고 하는 우리가 좌파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금서로 지정이 됐었던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조차도 뭐라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냐면은 한 국가가 나서가지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통합시키려고 하던가 컨포미티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 이거 위험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좌익 활동에 대해서 같은 경우도 자꾸 국가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민주화운동은, 광주 민주화운동은 무조건 민주화운동이니까 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같은 경우는 친일은 무조건 나쁜 거라는 거죠. 친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국가보훈처에 안장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신에 좌익 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주는 겁니다. 좌익 활동 같은 경우는 기준을 낮춰가지고 안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여운형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분 같은 경우도 틀림없이 우리가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친일 좌파가,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국가기관에서 원하게 한다, 뭐 금지시킨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금지시켰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성격이 뭔지까지 얘기하는 것까지 누가 거기서 금지해요? 그건 안 하고, 친일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거는 누구라도. 문제가 되고, 지금 EH카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EH카가 좌파적 성향의 역사학자라는 거 스스로 얘기하면서 저런 말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요. 설령 EH카가 무슨 말인지 나 기억 못 하겠는데, 거기에. 설령 그렇게 어떤 집단화된 것의 위험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회주의가 소련 공산주의 같이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형태로 가니까 그게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으니까 엄밀히 이 지구상에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인문주의 역사학자면서 인문주의니까 개인 개성을 말살되면서 하나의 집단화될 때 그것이 파시즘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공산주의 옛날에 실험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분은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을 거예요. 일본 군국주의라든지, 응? 일본 군국주의도 그런 거 아닙니까? 파시즘이고 소련의 공산주의 실험도 그런 성격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 우리한 차원에서 이제 EH카가 저런 얘기 했겠죠. 그걸 여기다 왜 갖다 붙여? 앞뒤도 연결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한 20년 더 산 후에 저분은 뭘 이해하겠네. 그런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광주 민주화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에 대해 성격을 이북에서 누굽니까? 진만원 씨가 무슨 이북 지령을 받아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금지시켜요? 그 말 하더라도. 옛날에 만약에 반대로 그거 얘기했으면 옛날에 전두환이나 박정희 그랬으면 그냥 막 지금 감옥소가 있지, 밖에 도서관을 할 수 있겠어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회주의 좌파 그런 것들이요. 자꾸 이념화해서 생각하니까 자꾸 그리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회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그런 어떤 사회 운동이라든지 그런 의미의 어떤 사고 체계, 상식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그렇게 이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내가 다른 동양사회에 있지만 대한민국에도 좌파라든지 사회주의 그것을 도입해가 지금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응? 이 연금도 시행하고 있고 오만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 그걸 박근혜 시절부터 그것을 어느 정도 했고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좌파 우파 관계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이념화 시켜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그 주거 문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현실에다가 자꾸 억지를 끼워 맞추려고 그래. 응? 그리고 이러다가 또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그런 정권으로 다음에 또 바뀌면 좀 더 이제 그쪽으로 또 가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같은 그런 어떤 성질을 조금 이렇게 가치를 두는 것이 조금 감소되고 되겠죠. 그게 인간 역사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후퇴하면서 또 발전하고 후퇴한 발전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세상이. 그러나 다음 정권에는 이렇게 구정권과 같은 사람이 들어서더라도 과거 구정권보다는 조금 더 구태적인 것을 덜 하게 되고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 50년, 100년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그걸. 그걸 그렇게 과장하고 그러고 하고 앉았어. 젊은 사람이 무슨 그 원문을 때 왜 읽어 그 머리 아프고 다음에 이거 어디고 19 가만있어. 이거 빨리 내가 그것도 머리 아프네 이거. 괜히 했네. 또 이 경우도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무시할 게 안 됩니다.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데올로기성을 띠고 있는 한 국가가 계속해 가지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자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자유, 그거를 아이고 똑같은 얘기네. 뭘 판단의 자유를. 아니 지금 이명박 시절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박근혜 시절 좀 있었어요. 더군다나 당신네들 그거 해당되는 그쪽 한나라동 시절에는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절에는 개인이 어떤 생각조차도 그거 자유롭게 가지는 것이 그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강압을 했잖아요. 개인의 생각조차 말도 함께 못하고 까딱자문하면 정보기관에 끌려가고 그런 과거가 지은 그거 역사의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이런 말장난하고 있어 지금. 에이씨. 이게요, 이 정부가 참 조금 무능해서 그런지 착하다 보니까 저렇게 광란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적인 어떤 정부 지도자가 들어서더라도 조금 못된 사람이 들어서야 돼요. 전투력 있고 막 지구력 있게. 그래야 저는 헛소리들을 덜 하죠. 자, 보자. 굳이 한 가지 근거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선거 조작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입장,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김구성이와는 다른 통일의 어떤 열망, 이거에 대해서 같은 거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아요.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저기 이승만의 이 양반 이승만을 신봉하는 사람 같은데, 이승만은 이제 부정투표는 했지만도 그 외에 뭐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국부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요. 뭐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 이승만이 어떤 그만한 어떤 초대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 인물로서의 가치를 왜 우리나라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왜 안 가르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는 이제 하려면 깊어요. 복잡잖아요. 이승만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잖아요. 그 해방 공간에서 그거 엄청난 독재, 이쪽에서는 그렇죠. 독재화 시키고,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는 했지만 하고 훌쩍 넘어가면 안 되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얼마나 공정하게 했느냐. 그 가장 중요한 건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했지만 하고 훌쩍 넘어가면 어떡해. 참. 사람들이 판단할 때 다 이유가 있다고 오늘날 교육 수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승만을 우리 역사의 인물로 등장을 못 할 때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없어서 등장을 시키겠어요? 그만 등장시킬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것도 이승만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 죄과랄까 이런 것도 그 후에 드러났는 건데 학자들이 그걸 발굴하고 박정희 이런 시절 전두환 시절 와도 감히 그것을 꺼낼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쉬쉬하다가 이후에 드러난 지 얼마 됐다고 그래. 다음에 이게 19, 35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자. 다음에 보시죠.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나서가지고 한 개인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생각을 통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 진짜. 아이고, 자꾸 그거,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다음에 뭐 생각의 자유, 그러니까 사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걸 이제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아, 지금 말할 거 뭐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해서 대통령 욕하는 것이 오락이듯이 시절이었고, 이 정부가 뭘 언론을 방해해? 마음대로 떠들고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막 광란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두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왜 유튜브에 여기 가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사법기관에 여기 와가지고 다 그 입건 안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지금 유튜브에 가짜가 보수들이 지금 가짜를 얼마나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응? 어느 개인을 인격 살인하듯이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부가 그냥 두고 있잖아, 지금. 뭐, 누가 언론을 막는 말이야. 옛날 같으면 이거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감옥도 다 쳐놓고 글을 읽었잖아. 옛날 박정희는 글을 시절 같으면. 당신네들 정권 잡았을 때. 전두환 시절이나. 이명박 시절까지만 해도 폭력을 좀 사용했지. 합법적 폭력 외에도. 박근혜는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그렇고. 아이고, 또 30분. 이 큰일 났네. 20분만 끝내다가 30분 넘어버렸는데. 그 보수 누구 쪽 해보려니까 할 만한 가치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 한번 한다고. 그나마 이 사람 이런저런 내용 있는 말을 좀 한 번씩 하길래 덤벼봤더니 힘드네. 잠깐만요. 요거만 하고 치우자. 예. 다시 보자. 친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빨갱이들 같은 경우는 나라 안 팔아먹었습니까? 팔아먹은 수준이 아니었죠. 우리 국민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남침을 해가지고 기습같이 새벽에 남침을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을 사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보훈처에 지금 집어넣는다라고 했었을 때 친일파는 다 한 명도 안 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보수 쪽 사람이 그거 일본하고 이렇게 일본 쪽 가까운 그런 게 많아요. 확실히 그거는 그래요. 보면 왜 일본하고 그렇게 지금 그거 우리 할머니들 이쪽 뭐라 그럽니까? 용어가 좀 바뀌었던데 그런 문제를 왜 한강이 그러냐? 일본하고 정식으로 조금 더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그것저것 너무 그만 따지고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보수 학자들이나 보수 인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양반도 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굳이 독일 같은데 자기 전범 행위를 저렇게 절절히 반성을 하고 국가의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굳이 끌려들지 않더라도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로서 일본이 저런 태도를 계속 나오는데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북한이 6.25 때 남침했다 하는데 그거는 그걸 따지려고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들한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북한이 쳐들어왔지 우리나라에서 쳐들어갔는가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당시에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전쟁의 와중에 적군 남군 들어올 때 그 양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군에 붙었다가 남한군에 붙었다가 목숨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왜 생각 안 해? 내 목숨이 죽고 사는데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오면 북한군한테 그 도운 행동하고 국군이 들어오면 국군한테 도운 행동하고 그 인간이 어떤 자기 생명의 한계 상황이 왔는데 그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걸 또 그런 것도 있고 북한이 침공했더라도 그 자체는 내가 부인하는 건 않는데 어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분단되고 하는 그것을 국제사회 전대 역사적 어떤 큰 그림하고 같이 보고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것을 세계를 바라보려면, 이 이념 대립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단지 한국, 북한 그보다도 더 큰 무게를 가진 어떤 결정인자가 어떤 미소 관계라든지 어떤 중공 이런 국제사회가 이렇게 이념 대립이라든지 무기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어떤 독립 변수라고 우리 종속 변수고 그런 큰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작용으로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성격이 다분 있다고 북한이 침공하는 그 자체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겠지만도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줘야 되지. 뭐 그걸 거기다가 무슨 단지 빨갱이들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거기 동조했던 사람이 한국에 있는데 손혜원 씨 아버지가 뭐 그거는 객관적인 진실 우리는 모르고 지금 자꾸 저 한번 떠든 거예요. 근데 친일했는 사람은 왜 국가 유공자 안 해주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당시에 남한에도 엄연히 그거 사회주의자가 있었지. 그게 뭐 나쁜 거야,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뭔데? 내가 몇백 분이어야 되는 거야. 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심각한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불공평을 소정 자본주의 그런 차원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졌는데,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북한 쪽에 좀 소위 말하는 오늘 말하는 종북 그런 어떤 인사도 있긴 있었겠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떤 대부분은 어떤 자본주의 세계라든지 어떤 빈부격차 뭐 옛날부터 내려오도록 양반 상면 엄연히 그거 식자층이라면 그게 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다고. 그거는 기본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어떤 사회를 계획하고 바로 잡겠다는 이런 어떤 뭐 사상이나 의지는 당연히 가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게 없으면 이상하지. 배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오늘 뭐 특정인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왜 거창하게 친일한 사람은 국가 유공자를 안 시켜주면서 그 사람들 왜 시켜주냐고. 그렇게 피학적으로 무슨 아니 그러니까 손혜원 씨 누구 아버지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 죽이고 했는가? 방금 사람 누구 죽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 했었더만도 그렇게 전혀 사실도 아닌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빨갱이가 무슨 사람을 살해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관계 없는 거 갖다 붙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네. 그만해야 되겠네요. 머리 아프네요. 이 시간이 이리 걸려버렸네. 미치겠네. 결국은 이분이 하는 것은 거창한 건 없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자본 욕망 때문에 어떤 지식이고 여기 잘못 끼어들어가지고 저렇게 어떤 자기 권력 욕망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그 사회가 어떤 윤리성이 높아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이상한 일이다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워낙 이렇게 너무 가벼운 쉐테이다 보니까 저렇게 저런 일들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불행한 나라는 아니에요. 저는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어서 안 하는데 해방 이후에 세계 제국주의에서 식민화된 나라 중에서 해방 독립한 후에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국만큼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성취를 하고 어쨌든 간에 교육 수준도 이 정도 올라오고 이런 나라도 이제 대충 세계도 인정해요. 이 정도로 한국만큼 성장한 나라가 짧은 기간에 없다는 것을 그걸 저는 인정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역동성이나 저력은 우리는 충분히 어떤 자긍심을 가질 만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다들 알다시피 너무 양극화가 심하고 그러니까 토인비가 얘기하는 거 있죠. 물질 문명은 너무 빨리 가는데 정신 문명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현대의 문제는 그런 얘기다 했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또 그런 식이죠. 정신적인 영역이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양극화도 심하고 그러니까 어떤 갑의 지위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여 양보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가 자체는 가난하지 않는데 개개인 국민은 사는 게 모든 게 힘들고 그게 해소될 어떤 미래의 어떤 전망도 별로 안 보이고 저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70, 80%는 어떤 삶이 양극화의 어떤 환경 속에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는 저는 거기에 가장 방점을 둬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분도 이런 분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결국은 자기 어떤 사상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든 결국은요 지배와 피지배 양극화 이런 것을 굳히게 돼요. 이런 분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부 다 딴 거 없어요. 개인의 능력만 강요하고 환경을 얘기 안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한 15분, 20분 한다니까 거의 배가 넘어버렸네요. 어쨌든 내가 이분 개인을 무슨 그거 타달 누군지도 모르니까 잘 타다는 게 아니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지적인 추구를 하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런 현상하고 결부돼 가지고 자꾸 의사표시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